안녕하세요. 김수연 작가의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170만 독자가 열광한 저자의 가장 큰 매력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솔루션의 적절한 조화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사이다를 동시에 맛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2장.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나답게 산다는 것. 다른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 것.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 때문에 고민이라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조별과제에 늦는 팀원에게 괜찮아, 네 이름을 뺄 거니까 라고 말하고 교수님이 수업에 늦으면 왜 늦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과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본인은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변에서 성격을 고치라고 하니 정말 성격을 고쳐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당시엔 스스로 고치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 고치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좋은 대답은 없었을까 생각하곤 한다. 사실 인터넷 사이다 썰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때는 참 속 시원한데 막상 현실에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 주변의 걱정도 이해가 갔다. 교수님이 수업에 늦는 건 잘못이다. 조별과제에 불성실한 건 잘못이다라는 판단이 정당할지라도 매 순간 모든 관계에서 옳고 그름만을 따져 물을 수는 없다. 교수님이 수업에 늦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방식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다.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을지라도 타인의 감정을 살피지 못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미리 전투태세부터 갖춘다면 자신의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역시나 성격을 고쳐야 할까? 쉽게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애초에 성격이 아닐 뿐더러 성격은 좋고 나쁨을 논하기 어려운데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중 어떤 게 좋은 성격이고 어떤 게 나쁜 성격인가? 단호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될 수도 있지만 도로의 보안관이 되어 보복운전의 달인이 될 수도 있듯이 문제는 성격이 아닌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다. 그녀는 그저 조금은 매끄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익혀야 했다. 우리의 고민은 대부분 이런 식이라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정작 내 일은 시작조차 못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서 분위기를 시베리아로 만들기도 한다. 그럴 땐 자신의 성격을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자책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 정신개조를 외치며 해병대 캠프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고칠 수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는 성격 고치기에 열을 올리면 짐만 빠질 뿐이다.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습관과 표현 방식의 변화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습관처럼 굳어진 대처 방식의 자동 조절 장치를 멈추어야 한다. 오랜 습관 때문에 몇 번은 더 반복하겠지만
의식하고 결심하며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가자. 자신에게 섣부른 꼬리표를 붙이지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려 애쓰지도 말자.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고 우리 자신으로서 더 나아질 것이다. 변화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닌 삶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실망시킬 용기.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5학년 문제도 척척 푸는 6살 아이가 나왔다. 6살 때 유치원에 하나밖에 없던 주방 놀이 세트를 차지하는 게 최대 로망이었던 나와는 다르게 이 똑똑한 아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문제집을 섭렵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하자 가끔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답을 틀리기라도 하면 아이는 지나치게 힘들어하며 장롱 안에 숨기도 했다. 힘들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가 아이에게 이유를 묻자 아이는 더 대단한 걸 해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실 문제집 풀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엄마가 실망한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6살인데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도 되는 걸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마는 가혹한 문제집 노동을 강요하는 악당 같다. 하지만 엄마는 강요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자발적으로 문제집을 풀었다. 그래서 의아해하니 노규식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비극이잖아요. 언어에 민감하고 영민한 아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서 심중을 읽었다. 정답을 맞힐 때는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으나 마치지 못했을 때 칭찬의 부재는 부모의 실망이라고 추측했고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풀이를 반복하며 자신의 도식을 강화해 갔다. 이때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라는 마음을 품게 해 아이를 더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오해와 착각일 수도 있고 과장한 것일 수도 있다. 설사 부모가 정답만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기대는 아이가 감당할 숙제가 아닌 부모가 해결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아이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혹은 요구했을지라도 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에 묶여 아이가 누려야 하는 기쁨과 호기심을 실패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맞바꿨다.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닌가. 어린 시절에 생겨난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어른으로 자라난다면 비극은 계속된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랜 오해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며 자신을 올가맨다. 물론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에 타인의 실망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야 한다. 어쩌면 당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망이 당신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만큼 때론 내게 중요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 누구도 당신의 최선에 실망할 자격은 없다.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터키의 작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날씨도 좋은데다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며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어둑해져 한참 길을 헤매다 7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때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길을 오르는데 낮에 즐거웠던 기억은 전부 사라지고 머릿속엔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엉덩이가 아파서 3일을 고생했다. 그 뒤로 내가 세운 여행의 철칙은 지금 당장 너무 즐겁고 조금 더 갈 수 있어도 돌아올 시간과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지치는 것을 외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는 관계에 대한 허무감과 미움이 들어선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인싸가 아니라도 괜찮아. 나는 초등학교 때까진 낯을 많이 가려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다. 내게 어른들은 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은 관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른들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부족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만 느낄 뿐이었는데 친구가 많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상처가 되었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인간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중요할 수는 없다. 삶에 필요한 인간관계의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심리학자인 윌리엄 슈츠의 3차원 대인관계 이론에 따르면 소속감이나 친밀감에 대한 욕구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다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조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관계의 양을 찾아가는 일이다. 만족스러운 관계의 열쇠는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있고 친구의 숫자가 인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관계의 맥시멀리스트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 관계의 결과에 주눅들지 말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관계란 없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은 삶을 존재하게 한다.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나에겐 도저히 내 책을 읽지 못하겠다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뭐, 가족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다나. 이번에도 안 읽을 것 같으니 적어보자면 나이 차이도 많고 동생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종종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실 예전엔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꼭 고맙지라고 물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다고.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복에 겨워 하는 말이 이런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생은 정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고맙지? 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 라는 말을 꼭 덧붙였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동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였고 그게 동생에게 부담이 됐던 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는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붙는다. 물론 희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핸드폰에 따라 붙은 수많은 약정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따르듯 조건이 붙은 선심은 욕심이 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멈춰야 한다. 상대는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 조건을 붙이지 않을 만큼의 호의면 충분하다. 채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순간이다.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친절해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월터 베젓. 관계의 황금률. 책이 사랑을 받자 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책이 잘 돼서 잘난 척한다고 느낄까 걱정되었다. 그럼 밥 같은 건 사지 말고 내색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혹시 책도 잘 됐는데 치사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아, 그것도 아니면 책은 잘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선 힘든 점도 많다고 말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책도 잘 됐는데 엄살 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미친 것 같겠지만 몇 달 동안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벌어졌던 생각이다. 나는 때때로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는 관계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 잘못을 곱씹으며 경우의 수를 고민했고 상대의 속마음을 염려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점점 부담되었다. 그저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아주 작고 초라해졌다. 나는 늘 나 자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말해왔음에도 타인의 마음을 염려하느라 내가 흐려지고 있는 걸 잊고 있었다. 결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진실을 나는 받아들여야 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적이 생기기도 하며 때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인간관계에 완벽한 답은 없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병들 뿐이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최선은 이렇게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노력하되 내가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게 내가 아는 관계의 황금률이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탱되는 관계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단단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예전에 한 북카페에서 여러 독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가족에게 이기적인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도 고생하는 것 같아 선물도 많이 하고 자기 시간을 들여 육아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상이 사라지고 힘에 부쳐서 언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그게 왜 이기적이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하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하지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려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관계의 밀도, 상황에 따라 1인분의 책임감으로 배분해야 하고 상대 역시 힘이 든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다른 이를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도 건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 오프라 윈프리. 기초 믿음의 회복.
대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작게 사인회를 열었는데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면 공허하고 외로워요라고 말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뒤이어 함께 온 친구가 또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친구들과 있어도 외로워요.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해결책이면서 왜 섬처럼 머무르며 같은 고민을 하는 걸까? 함께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운 이들. 그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테다. 타인에 대한 본능적 신뢰감은 기초 믿음이라 부르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타인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조건적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친밀감을 공유하기도 어려워진다. 기초 믿음은 다양한 이유로 손상될 수 있지만 양육자와의 애착 손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애착은 학대와 방임, 거부 외에도 조건부 애정으로도 손상되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본인의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혼자가 위태로운 누군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갈망하며 제2의 양육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고 타인을 올가매면서 충족되지 못한 애정을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믿음은 영원을 맹세하거나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다. 관계에 대한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상대에 대한 억압을 만들고 실망에 더 취약하게 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나 절대적인 하나됨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개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이다. 우리는 이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관계를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고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새로 듣게 된 노래에 눈물 날 만큼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플레이리스트는 변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늘 좋아하는 노래가 존재하듯이 곁에 머무는 이들은 변하겠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까이 보면 늘 변하지만 멀리서 보면 늘 그대로다. 그러니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에 너무 오래 서글퍼하거나 너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계절 내내 나무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은 늘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인 것처럼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올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일상을 견딘다는 것.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물때를 보고 어떻게 집 화장실에 물때가 있지? 하며 놀란 적이 있다. 그때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데 언제나 물때가 생기기 전 엄마가 청소를 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말끔히 세탁된 옷을 입었으며 밥솥엔 항상 밥이 있었다. 내게는 늘 당연했던 그 일상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늘 이런 식이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된 일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간과된다. 하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물때가 생기고 더러운 옷이 쌓이고
바닥엔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의 공간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산다는 것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한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다. 만약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았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은 그대의 최선이자 성취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다. 그리고 잘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